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기 축풍경인데 황금알 농법을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입니다. 각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이랬는데 저만 이거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선배님들 몇 분이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또 뭐 인천도 또 가보고 또 박 대표님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박 대표님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분은 올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액비도 구매를 하고 또 전년도에 유막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했고 해서 오리지널로 황금알 농법을 한번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멀리서 박기현 대표님 모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추풍령에서 바람이 매일 분다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은 추풍령에 바람도 자고 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여기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풍령에 바람도 자고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바람 매일 분대요. 옛날 어른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지금 우리 여기 총리 거짓말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시시바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담에 불과하고 우리 추풍령 지역에도 작물이 아무리 바람이 움직여도 낮 기온이 좋을 뿐이지 새벽 온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새벽 온도에 일어나는 우리 작물 사과 꽃 냉해라든지 봄 우리 자두에 있는 냉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황금알 농법 이 지역에 사과 제가 강의를 해드리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 황금알 농법 유튜브 속에서 많이 이름을 알린 짠돌이 아저씨 한번 모셔가지고 결과 늦게 한 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사료 비슷하게 한번 한 말씀 얼굴 보여줘야 이제 짠돌이 아저씨 실체가 나와요. 예. 계획이 없던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으면 얼굴이 이 화면에 이거 대표님 갑자기.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황금알 농법을 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좋은 몸 상태가 좋은 상태고요. 제가 느낀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해보니까 제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풀 때 풀 때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 그걸 증명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공식만 나와서 여기에는 뭘 집어넣고 여기는 뭘 집어넣고 여기는 뭘 집어넣고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문제가 딱 풀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이 황금알 농법을 하면서 그런 공식들이 다 체계가 서서 대입만 하면은 농업이 난해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수월케 가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비분 넣고 유막 코팅하고 이제 올해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신 대로 그런 공식에 준해 가지고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잠깐만 혹시 뭐입니까? 우리
우리 가을에 행거를 한번 질문해가지고 제가 우리 안시옥 씨한테 전화 받을 때는 이미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9월 1일에 전화 받아서 대화를 했는데 당신이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그걸 처방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이 강의 중에 몇 번 제가 여러 가지를 각도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한 거를 이제 우리 색이라든지 색태가 가는 걸 그 시절에 이제 가을 익어가는 것도 있고 부사가 늦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정말 또 질문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9월 1일 날 이후에 한번 일어난 일을 비료량하고 한번 네, 그래 이제 그 비료를 이제 유한을 이제 3,000평에 15포를 넣고 단 한 번에를 이제 15포를 해서 총 30포를 넣었어요. 넣으면서도 제가 이거를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잎이 막 빠져서 이 감당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과일도 작고 그럼 여기서 내가 실패를 하나? 또 대표님 말씀 듣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비분이 없어서 모든 거는 문제가 일어났던 거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이런 꽃다마를 파는 것보다는 색이 안 나도 큰 거 파는 게 안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되니까 다행히 그때 태풍이 계속 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일 만에 연면살포를 염화가리를 하고 이제 골드 컬러하고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하다가 대표님하고 이제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하고 밑에 이제 유한을 놓고 이래 하니까 잎이 바로바로 좋아져요. 총 3회차까지 염화가리 3kg 플러스 이제 골드 컬러 1.5리터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잎이 이렇게 쪼핏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이렇게 점점 펴지고 잎이 이렇게 비료를 그래 많이 넣는데도 이제 연맥이 이렇게 약간 변하면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여기서 이제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염화가리 양을 이제 1kg로 줄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끌고 나갔거든요. 이제 골드 컬러 양은 그렇게 이제 1.5리터로 해서 끌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 동안에 5번을 살포를 했어요. 하니까 대번 잎이 쫙 펴졌어요. 펴지고 10일 만에 이제 연맥 색이 이렇게 약간 노릇무리하게 변할 조짐이 되면 보이더라고요. 그 비료가 그래 들어간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비가 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과일은 이제 뭐 멈췄다가 크니까 이제 열과도 생기고 하니까 야 일단 열과는 생긴 건 생기고 계속 과일을 키우고 색을 넣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달래가면서 연면살포를 계속 해 나갔어요. 나가면서 하니까 이제 뭐 열과 생기는 건 생기는 대로 가고 뭐 이제 되면서 과일이 점점 커가면서 상단부도 과일 크는 거는 다 되고 그렇게 하면서 10월 달에 연면살포를 그렇게 해서 이제 7번을 했습니다. 9월 달에 하고 비료를 그래 넣는데도 사과 첫 수확이 10월 26일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참 신기하게 그 색이 앵두빛 색깔로 변하더라고 사과색이. 그러면서 이렇게 연맥이 황금빛으로 딱 되면서 어떤 그 이렇게 잎이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싶었던 비료를 넣고 잘 짓는 분 농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약간 노릇무리하게 되면서 하는 거를 잎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 된 건 아닌데 너무 늦게 했으니까. 그래도 되면서 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수확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연면살포를 좀 더 했습니다. 좀 더 하고 그때까지 한 10번 정도 했나? 하고 계속 이제 살살살살 더 해줬어요. 잎이 빠진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뭐 노즐을 뭐
또 잠근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잎이 많은 것들은 이제 그렇게 첫 수확, 거의 다 수확을 했는데 잎이 없는 애들이 이제 계속 색이 안 나고 이러면서 11월 중순 때까지 이제 2번, 3번까지 수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 대표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조절을 이제 해 나가는 게 색이 안 난 쪽으로만 해서 이제 이 영양제하고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제 취소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 색이 안 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수확 때까지 한 13번 정도 치고 수확을 거의 다 색을 거의 다 내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들어보면 우리 안시혁 씨가 이야기한 열과 봄에 비분이 너무 적고 과총력의 종방향 길이 그게 작아서 과일이 종이 작았습니다. 그걸 키우면 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종을 안 키운 걸 키우면 터집니다. 터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게 안 터지고 할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양제를 낮추고 설탕 500g 쓰고 골드 칼라를 낮췄으면 됩니다. 그리고 염화가리 양을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제 사과 크기가 안 커요. 잎이 견딜 수 있는 게 처음에 하고 나서 잎은 견뎌요. 이제 먹어서 뿌리 비료도 있고 이래 됐을 경우에 크기는 조금 작더라도 열과를 안 일으키자면 골드 칼라 시용량을 한 번에 탈 걸 1.5리터가 아니고 500cc라든지 1000cc라든지 이렇게 낮추고 써야 됩니다. 가리 양을 써주면 색이 빨리 나는데 단 뿌리에서 비분이나 잎이 두께가 받쳐줬을 때만 가리 써줘요. 지금 낙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잎 개수가 적거든. 갈반에 의해서 엽의 개수가 적으니까 이때까지 뿌리가 굶주렸어요. 뿌리가 굶주렸다. 비료는 똑같이 먹었는데 잎이 일을 해서 내려가는 양이 적으니까 과실은 달려있고 그러면 잎이 내려가는 영양소가 적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갈반이 된 나무들은 수확 시기를 빨리 못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수확기가 빨랐다 그러죠. 그러면 연면식이 공급량이 영양이 좀 터지도록 공급량을 늘렸다는 겁니다. 늘렸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없지 않느냐. 비품도 가격을 어지간한 상품값 받았을 건데. 비품도 가격 잘 나와요. 예, 맛있으니까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했을 때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늦게 제가 이제 비료를 넣고 하니까 이제 완전한 맛은 안 났어요, 당도가. 예. 완전한 맛은 안 났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인 어떤 식감이라든지 색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싫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매개색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유한이 너무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돌려놓으면 이게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골드 칼라와 염화가리가 들어가서 돌려놔도 비가 오고 나면 비분이 와서 색이 돌아가는 거예요. 질소리 안. 근데 이제 비분이 너무 없어도 색을 끌어올리나면 사과색이 뚝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엽색이 떨어져 버려요. 다른 과실들을 하면 비가 와버리면 비료가 없는 걸 연면시배가 색을 올려놓으면 비 오고 나면 사과 색깔이 뚝 떨어져 버려요. 또 나빠져요. 왜 그냥 비료가 적었어.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엽색이 노랗게 만들어 놓으면 또 갑자기 비가 오고 나면 떨어져요. 질소가 많아 떨어져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수치 계산한 게 2 이상 이하가 아닌 중간을 했는데 이 중간층에서 이제 신뢰를 하고 해줬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연면식이 양이 부족해 버리면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금 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잘했다. 그리고 연면 시비가 9월 5일날부터 제가 사과 딸 때까지 13번을 했는데 이거는 연면 시비가 13번이라도
보통 보면 나빠지는 양이 많거든요. 품질이 나빠지고 다르게 됩니다. 파괴돼 버리고. 근데 이제 괜찮았던 원인은 너무 밭에 비료가 없었다. 며칠 된가요? 처음에 찍으니까 0.2 3 이하죠. 다 3, 0.15. 그렇죠. 이제 이게 그 경북 청송에서 6년간 사과나무를 비료 안 하고 나니까 도장지가 이제 3m를 뻗어버려요. 비료를 무시비를 갖다가 6년 하고 나니까 사과나무 도장지가 6m 뻗어버려요. 비료 안 하니까 자꾸 도장지 커지고 있죠.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 7년 차인데 M26 대목이 7년 차인데 작년에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뻗어나가더라고요. 비분이 없으면 도장지가 많이 뻗어나옵니다. 우리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비분이 많으면 도장지가 많이 뻗고 비분이 작으면 도장지 적을 거죠. 비분이 많으면 적정량이 한 1.5는 좀 약간 높기도 하거든요. 1.5 되면 도장지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작년에 비분도 봄에 제가 거의 안 했거든요. 뭐 속효성 비료 2포대만 했으니까 반주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과일이 한 200개 달리면은 이게 나무가 짜부러들어야 되는데 짜부러드는 게 아니고 과일은 좀 해놓고 뭐 도장지만 엄청나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저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거는 사람들이 비료가 많아서 저렇게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전 비료를 안 넣는데 작년 내내 그게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박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게 이제 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였죠. 그 지금 우리 그 안세옥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많은 그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역량으로서 이 사과에 이제 그 많은 기술력을 이거 간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저하고 통화 1시간 이상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사과에 비료가 많아도 우리 사과 안 된다. 아니다. 사과 없어도 안 된다. 척전기를 찍어봤느냐? 안 했다. 그래서 척전기를 딱 사가지고 밭에 딱 찍으니까 제로. 아무리 많이 해도 3 이하예요. 0.3 이하. 그 가르쳐주는 사보 밭에 지금 맨 나오던 거예요.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0.5에서 0.8 국가에 나오면 사과가 그 연변 시비로 잡을 수 있어요. 품질도. 그런데 이제 이 수치도 가리나 이런 걸 해놓은 건 또 다르고 그 결국은 질소량이 함유된 비료가 0.5에서 0.81 국가에 나오면 괜찮은데 사과가 익을 때 제일 좋은 건 1.0이에요. 그럼 전생육이 1.0이 제일 안정적이라는데 이제 유목에서는 조금 다르고 지금 그 우리 그 안세옥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과 업계에 하나의 큰 뒤등돌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한금알농구 대표가 아무리 열변을 토고 떠들어도 사과농사 안 짓는 게 뭐하러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걸 증명을 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소소하게 알려줘서 잘하고 있는 분이 많으나 그리고 우리 젊은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뜻을 그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역할을 해줬다는 거, 이 사회적. 그 사회적 역할에 상당히 저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뜻을 밝혀서 사과의 나무에 적정량의 실이 비료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돼서 하나를 밝혀져 버렸죠. 그럼 지금 있는 잔량은 비료 얼마 있습니까? 그때 단 한 번에 15포 그때 넣은 잔량이 지금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평균값이 한 0.4 정도? 예, 0.4 그렇죠.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료 쓰지 말라는 비료가 보약이잖아요. 지금 잔량이 나가는 거는 단 한 번에는 0.3에서 0.4 정도, 0.3으로 보면 될 거예요. 0.3이 약 꾸준하게 나온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몇 개월간. 그런데 이제 가을에 하고 나서 이제 풀이 없지 않습니까? 겨울 풀이 많이 없으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유실량이 그리 안 많아요. 이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한 것들은 거의 아마 다 녹았을 건데 땅 속에서 들어있다. 몇 cm짜리 들어있던 거예요?
뭐한 20cm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도 있고. 전에는 20cm 없었잖아요. 없죠. 전에는 제가 가을에 가고 했을 때 20cm 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cm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0.4 정도면 복숭아 농사는 0.5에 맞추면 되는데 사과 농사에서는 좀 적다. 얼마까지 끌어올리냐? 봄에 적정량의 그 사과의 간격이 좀 늘려야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1.5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1.5까지. 그래 가을에 정도 맞아지면 되거든요. 근데 봄에 비료가 높다고 해서 도장지가 많이 튀고 뭐 장애가 일어나야 그건 않습니다. 비료가 많아야만이 도장지가 적게 튀고 가지 이게 봄순이 길게 안 빠져요. 근데 그리고 어릴 때 그 유목 키우고 전체 관리한 거는 우리 그 안시 역시 그 농장에 가보면 정말 그림 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단 이제 비분양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비료에서 나무가 뭐 하나라도 가지 간격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잘 해놨습니다. 잘하고 하여튼 우리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 여기 그 전국에 있는 유튜브 회원들한테 한마디 꼭 전해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참 신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수학 공식을 발견했는데 좋은 수학 공식을 발견했는데 요거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의 큰 틀에서 자기 역할을 해준 우리 안시혁 씨한테 감사하는 박수를 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황금알 농법에서 제가 항시 말하는 거는 노정열 대표, 저하고 똑같은 대표격 이름을 써줍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가 있고 노정열 대표 마늘업계 해서 그분이 사회적 저보다 나이는 좀 아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을 꼭 해준 바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꼭 경의를 표하면서 황금알 농법엔 꼭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의 대표 이름을 쓰고 있다. 그 외 사람들은 잘하면 이사급으로 코칭을 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안시혁 씨는 사과 업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이름도 좋고 한 안시혁 씨가 아니고 짠돌이 아저씨로 한번 코칭을 해가 한번 키워주십시오 같이. 예. 이 박수는 본인이 허락한 걸로 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짠돌이 아저씨 하면 호칭이 되겠습니다. 이거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호칭을 정해줄 때 그 사람의 인품하고 모든 걸 합해서 이름을 정해주지 그냥 욕하거나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정말 깐깐하고 잘하는 뜻에서 제가 이름을 정한 건데 오늘 박수로서 공식 책상으로서 띄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이름은 놔놨고 사과업계에서 짠돌이 아저씨로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추풍령 사과에 제가 황금알 농법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대표로 썼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를 많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공식 접했을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사과가 지금 이미 떴죠? 정방향이 자르다. 떴습니다. 이거 이제 털어진 거는 있지 않습니까? 양쪽 기형은 털어진 거. 이건 수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수정 불량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가을에 탄수화물 농도, 단풍에 해당합니다. 단풍이 잘 들고 봄에 목매 시비의 설탕 함량에 따라서 수정한 수정체가 이동을 잘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길이 방향은 큰데 요 사과가 기럽기 종방향은 큰데 형이 안 자랐어요. 그럼 이 사과는 갈변으로 해서 잎이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둥글지 않다는 말은
한쪽에 빼떼기도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얘가 어릴 때 우리가 연면 시비를 강하게 해서 이쪽의 세포가 확장 못하고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억제제 같은 거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이나 뭐 돌가루 종류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살포했을 때 이쪽에 굳어버려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저 팔공산 쪽에 있는 그쪽에 그 대구 쪽에 거기 장목반에서 이런 게 많았어요. 봄에 연면시비 억제제를 많이 써가지고 사과가 전부 다 빼떼기 만들어버렸어요. 세포가 이게 확장이 안 합니다. 농도가 강한 물질을 써버리면 이쪽에 세포가 굳어. 근데 이게 이제 썰이를 맞아가 너썰이를 맞아가 굳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 요 놈은 중간에 썩어버렸거든요. 그것도 꼭지 떴을 거. 예? 소개가 됐다고. 자, 떴죠? 네. 그거 이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종을 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힘 좀 쓰지. 아, 이게 이제 종 방향을 못 키우다 보니까 이게 꼭지 방향에서 이게 그 제가 똥구멍이라고 해서인데 여기 꼽힌 자리를 보면 여기에 쏙 들어갔어요. 안에까지 과심 이쪽 안쪽에까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건 크면서 늘어져요. 근데 이 꼭지 부위에는 시방하고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떠버려요. 뻥 떠버려. 땡기다가 이게 크려고 이렇게 지금 땡기니까 따라 안 올리니까 뒤 위에 면만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 여기에 해마다 이제 그 이게 일어난다면 냉해가 심할 수가 있고 봄 늦설이 그리고 그렇지 않고 소가에만 이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건 그 종을 안 키워서 그렇다. 근데 이 사과는 전체 요 사과를 보면 그 종 방향은 처음에 컸으나 그 이후에 안 컸거든요. 세포가.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초기에 연면십이 질소분이 있는 걸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안 했다. 이거 누질 겁니까? 근데 그게 예. 왜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 현상이 오래 많이 났거든요. 예. 오래 많이 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 그 유튜브를 보고 예. 사과가 잘 안 크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만가리하고 예. 그 설탕하고 그걸 연미시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과가 좀 커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예. 요게 초반에 그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겠을 때 초반이 지났거든요. 그 생각돼야 돼.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사과는 초반에 꽃피고 그 인근에서는 사과의 종방향이 컸습니다. 전체가 그래 작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연면십 해가지고 이게 컸으나 그 이후에 이게 못 자랐어요. 잎 두께가 얇았다. 그리고 이 가원 전체에 그 이시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비료량이 적다. 그리고 이 과일이 내 가원에 과일이 편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면 이시가 났습니다. 굉장히 심한데.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러면 사과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손을 펴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줄이면.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손을 펴면 모르거든요. 요 몇 프로 작은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발생했느냐? 첫째적으로는 비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비료가 작았어. 비료가 작으면 요 소가가 많이 나와요. 비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가가 적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없어져요. 그럼 이 표현은 그게 비슷해요. 근데 생산했을 때 전반에 요 세 개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까이. 단감에서는 이렇게 다 집어여졌어요. 3년 만에 이게 다 되거든요. 근데 사과도 1년 만에 다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양 비분도 올라가야 되고 초기에 새순의 굵기도 굵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사과를 보면 이 사과 털어요.
이 세 가지 축에 나눠 놓고는 네 가지 축에서는 이건 변치 않아요. 우리가 이 축풍역이라면 온도가 낮아서 뭐 엽채를 재배한다면 이 속에 들어가고 하우스에 뭐 재배되는 작물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준에 속하는 게 이 시가 여름에 1.5잖아요. 요 1.5가 견디기 때문에 이 1.5라는 거는 엽채류가 해도 고온기에 생장점에 비군이 와도 안 탄단 말이에요. 요 이 시는 1.5라는 이 시가 이 정도는 안 타는데 복숭아에는 이 시가 1.5가 되면 나빠요. 사과에는 1.5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0.5대씩이 나아요. 그 대신 이런 엽채를 할 때 이 시가 봄, 가을에서는 1.8 정도, 겨울에는 이 시가 2.4 정도. 그럼 요 비료를 갖다가 4개를 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수분은 그 35에서 45%를 맞춰버리면 수분 떨어지고 비료 딱 떼내고 나면 농사 이거 그 다음에 남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수원에 그 사과의 전정 기술이 특별히 나빠가 농사 못 짓는 사람 없어요. 이제 전정 기술은 많이 안정화됐다. 뭐가 제일 안정화 안 됐나? 사과밭에 비료 주는 게 제일 안정화 안 됐다. 그럼 우리 여기 축풍역에서는 포도도 많고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기 대표적입니까? 예. 배는 하이. 샤인, 뭐 사인 포도입니다. 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자, 그 비분양이 낮은 복숭아를 주면 복숭아는 이 시가 0.5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들은 이제 포도, 자두, 사과 이것들은 이제 자두,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이건 이 시를 각게 가면 돼, 얘들. 복숭아에 빼네. 자두, 복숭아, 포도. 복숭아 형님 꼭 주겠어. 얘들은 이 시를 그 기본값을 1.0을 잡으면 됩니다. 1.0. 화장지 족보다. 그렇죠. 나무젓가락이 화장지. 그런지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얘가 비료량만 그쪽에 안 핍니다. 괜찮아요. 소리 안 나. 여기 비료만 이렇게 떼놔놓고 하면 요 기본 볼객이거든요. 기본. 이거는 이제 가감하는 거는 요 기본에서 복숭아는 이 시를 0.5를 잡으면 도장지도 많이 안 나고 연면심에 맞아지는데 요 이상이 되면 1.0으로 가면 세균성 구멍병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우리가 하계 전쟁할 때 여름에 새순이 많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면 9월달, 10월달에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올 때 새순의 균이 침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복숭아에는 이 시가 0.5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0.3이 되면 복숭아 가지가 너무 작게 자라요. 가지 뻗음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가 많이 못 큽니다. 힘이 딸려요. 비료량이 부족해서. 요거 자두, 포도 요 전체를 보면 이제 이 자두는 그냥 하나 잣대 이래 놔면 그리고 연면식에 충분하면 대석 자두 여기도 하는가요? 조성용 자두 하나에 합니다. 요거 대석 자두도 김천에서는 큰 것들은 200g짜리 키워져요. 왜 크냐면 요 비료량에 연면식이 했으면 하면 종방향 길이 커져요. 그러면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자두는 어느 정도 해도 뭐 복숭아는 이거 보면 다 될 건데
샤인마스켓 포도가 왜 아니겠냐 여기 많이 대두가 되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샤인마스켓하고 우리 캠벨하고는 우리가 관리법이 아마 다를 거예요. 캠벨은 이미 이제 퇴비주기에 자리가 키우는 게 안정화되어 오래되어 있는데 샤인마스켓은 비료가 그만이 먹어낸다 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돼가지고 정립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포도에 조사했을 때 비료량이 적다. 비료를 적게 줬다는 거예요. 이 시가 척결하고 낮더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샤인마스켓이고 캠벨도 일부 농가에서 지도를 해갔는데 비료가 낮은 거 0.5대 이하는 그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시가 낮았어. 그래서 우리는 많이 줬다 그러지만 측정질해서 이 샤인마스켓의 비료가 1.0이란 이 시를 값을 해줘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이해가 될 때가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샤인마스켓. 그리고 이 비료를 맞추고 놓고 나면 연면시비 횟수에서 얘가 봄의 행동에 따라서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에서 얘들의 포도의 종방향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잎이 다 자라고 나서 잎이 두꺼워지면 그 뿌리가 많이 나르고 행이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샤인마스켓을 앞으로는 빨리 익혀야 된다. 날짜를 시장에서 늦게 나온 것들이 우리가 자기 품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늦게 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샤인마스켓이 가격이 시장에 조금 남보다 일주일이나 열 빨리 따야만 안정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맛있는 것만 따올 때 내도 따가야 된다. 이게 청색이기 때문에 완전히 색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맛이 안 들면 일부 더 늦게 기다리거든요. 기다린다고 잎 두께가 얇고 비료가 작은 것들 색이 나는 건 아닙니다. 맛이 안 들죠. 그랬는데 이 양이 그게 적용되는데, 그리고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샤인마스켓이 맛이 없었다는 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이 비가림에 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실내 습이 많아서 잎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전에 비료를 다 먹고 없어요. 우리는 비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료가 없습니다. 비료를 적게 먹어서 샤인마스켓이 색이 안 났다. 맛이 없다. 겨울에 저장포도가 맛있는 포도보다 맛이 떨어지는 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유통이 됐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찍 사먹은 45,000원 주고 사먹은 포도 샤인마스켓 먹을만 했는데 한 박스 2kg에 25,000원 사먹은 거는 맛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구정 때 그 제사상에 올라온 샤인마스켓 그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여름하고 달리 더 당도가 높은 걸 음식을 먹어요. 겨울에 구정 때 수박 큰 것 제사상에 지나고 잘라놓으면 손 안 갑니다. 당이 낮아서 그래요. 겨울에는 우리가 당감이나 꽃감이나 홍시감을 좋아하는 것은 당 수치가 높습니다. 당도가. 겨울에는 열량이 많은 고기, 당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입에 땡기게 돼 있어요. 끌림이.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농사를 지을 때 맛을 그만이 좋게 만드는 요 몫이에요. 이 샤인마스켓이 덩쿨이 이래 나간다고 봤을 때 이 덩쿨이 나가는데 여기 순에서 쭉쭉 뻗어 나갈 때 봄에 여기에서 쿨러가 물을 뿌려서 얘한테 수분을 공급해요. 잎이나 수분이나 가지에 공급했을 때만이 뿌리가 제대로 움직여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잎에 영양을 공급을 안 해버리면
잎에 있는 양속 이동을 못해도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봄에 키우고 잘 해놨는데 숙기를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잎에다가 그 우리 짠돌이 아저씨 그 연면십이 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잎에 물을 뿌리고 골드 칼라 염화가리 살포해서 잎에 있는 양소를 이동을 시켜야 빨리 이거 나오죠. 날짜를 땡겨 먹는 게 이 방법입니다. 비로소 시간 없다는 거는 잎이 두껍다는 거고 일을 잘한다는 거고, 이 잎에 들어있는 수치를 빨리 회전을 시켜야만이 그 남들보다 빨리 포도가 커 나와요. 짐소라는 거 많다고 해서 이게 포도 이거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맥이 노랗다. 그러면 결국에는 잎 속에 가리 함량 차이거든요. 비분이 뿌리에서 지상부로 올라가서 이 비분이 잎에서 소화시켜야 돼요. 이 소화를 시키는 데는 햇볕과 강압성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소화를 했으면 우리가 여기 잎에 건조돼서 뿌리 이동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물을 뿌려서 찬물을 뿌리면 더 좋고요. 여름에 아침에 온도가 뭐 10도, 20도, 20몇 도 되고 이러면 아침 온도에 기공이 연료가 있어요. 아침에 찬물 뿌리고 기공을 닫아버려요. 닫아주면 잎에 함수량이 올라가요. 함수량이 올라가면 잎에 있는 양소가 뿌리 이동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 하우스 딸기가 잘못되고 있는 농장들이 많아요. 왜 잘못되느냐? 아침에 환기를 늦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낮에 탈수량이 많아서 딸기가 나빠져요. 안 자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딸기 같은 건 환기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공을 찬바람 들어가서 탁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열었다가 살짝 닫아 조금 열어놓으면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 잎에서 기공을 딱 닫아버려요. 기공을 닫고 있으면 몸속에 함수량이 늘어나요. 함수량이 늘어나면 잎에 있는 양소 이동을 빨리 해요. 그럼 아침에 우리가 물을 뿌렸다. 여름에 탈수되는 양이 많아서 물을 뿌리면 찬물이 날아가면서 잎에 기공을 닫아줍니다. 한번 닫아주면 낮에 탈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량이 늘어납니다. 이동량이 늘릴 때 잎이 두텁고 색을 연하게 만들어라. 가리로 사용해서. 그러면 색태가 빨리 나서 빨리 수확시기가 땡긴다. 봄에 눈 나게 할 때도 목매 시비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물을 뿌려서 잎 가지의 함수량을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똑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순이 나오면 그때는 충분히 물을 뿌려서 성장시키고 또 영양도 공급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꽃핀 자리에, 여기 우리가 송이가 형성된 꽃핀 자리라면 여기에 잎의 크기가, 이 양이 포도 알알이의 종방향 길이를 결정해요. 요 길이를 요 잎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 잎 두께는 뿌리량과 횡을 비례해요. 그럼 잎이 두꺼운데 그 포도가 안 익는 포도가 많아요. 몇 년 전에 그 천안에 가서 여름에 대형 큰 온실에 무가온 양력 8월달에 그봉 포도가 잘 안 익어요. 잎이 누리끼리하게 탔어요. 탈수해서. 그래서 삽 가져오라고 땅을 뿌리를 팠거든요. 뿌리가 노화가 되어 벌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 잎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함수량 부족으로. 그래서 잎의 함수량은 지상부 영속 이동시키는 수단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비가린 우리 간이 비가린 여기에도 쿨을 설치해가 물을 뿌리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강에는 우리가 많이 사과 강에 비해가 양은 부족하지만은 포도도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도 열심히 자주 보시고 이
행동 패턴 일어나는 거는 그걸 기준을 잡고 이게 연면 시비는 최초에는 앞에는 목면 시비라 했죠. 목면 시비는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이거는 저 하우스 그 비가 안 맞는 거하고 노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금 일찍 해놓으면 이게 결로 현상에서 그 피부에 목면 시비나 비가 안 맞아도 녹았다 냈다 먹습니다. 이게 요 양은 그 한 5kg 이상, 5kg에서 한 10kg까지 될 겁니다. 이렇게 목면 시비는 한 2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시비는 가서 목면 시비 할 때도 쿨러로 물을 뿌려가지고 나무를 촉촉히 적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셔야 돼요. 연면 시비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그린 1.5리터에 설탕. 그 실내 안이라면 그 물을 안 뿌릴 때는 좀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물을 뿌릴 때하고 안 뿌릴 때하고 그 비가림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물을 안 뿌릴 때는 1에서 2kg가 좋을 것이고, 쿨러가 물을 줄 때는 3kg가 더 좋습니다. 물을 한 번씩 맹물을 할 때와 맹물할 때는 한 3kg가 좋죠. 맹물을 안 뿌릴 때는 그 잔량이 붙어 있는 때문에 한 1에서 한 2kg 정도 설탕 농도를 낮춰주면 좋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그린 2번에 칼라 1번. 요거는 2회 칼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1회를 반복적으로 요 사용해가지고 7월 약 중순까지, 그 하우스라면 그보다 시기를 땡겨 해야 되고, 요 방법을 그 간이 비가리라면 한 7월 중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그 후기에는 칼라만. 초기에도 여기에도 염화가리를 써서 형식을 빨리 땡기는 것도 좋습니다. 입생이 지나면 염화가리를 1kg에서 2kg 쓸 수 있습니다. 염화가리를 1에서 2kg까지. 염화가리를 1에서 2kg 쓰는 목적은 잎이 두꺼울 때는 그 생식 기능을 부여를 시켜서 잎의 영양소를 빨리 해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과실이 크게 돼 있어요. 잎의 관보다 과일 꼭지의 관은 자라면서 이게 더 굵어져요. 이게 이동이 영양 이동 잘하도록 그 관이 굵어집니다. 요게 그 과일 꼭지가 어릴 때보다 나무 커질 때보다 쑥쑥쑥쑥 많이 굵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일 꼭지 관 안에 보면 또 구멍이 많이 뚫려요. 과일 꼭지는 껍질이 그래 많이 안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껍질이 안 두꺼운 이유는 그 잎의 영향을 안 받을 때는 껍질이 얇고, 잎의 영향을 먹는 종들은 껍질이 두꺼워요. 잎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지가 먹는 종들은 과일 꼭지 껍질이 두꺼워요. 과일 꼭지 껍질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잎에서 소화해 영양소를 가져갈 때는 요 껍질이 두껍고, 껍질이 얇은 종류 있고 두꺼운 종류, 그런 종류 달라요. 뿌리에서 오는 거 먹는 것들은 두껍고, 얇고 껍질이. 잎에서 오는 영양소를 먹는 것들은 요 껍질이 두꺼워요. 그래서 왜 됐든 간에 뿌리에서 와가지고 잎으로 가건 잎에서 온 가건 얘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 적게 먹게 돼 있어요. 잎이 먹어버리면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과실은 먹고 컸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소화를 시킨 게 먹게 돼 있습니다. 완전한 영양소. 뿌리가 소화시킨 거 먹을 수도 있고, 잎에서는 요 두 개가 아마 얘는 그 역할을 공존하면서 할 거예요.
그 고구마는 내려가면서 굵어지고 감자는 뿌리에서 와가지고 굵어져. 두 개 달라요. 고구마는 그 껍질의 껍질이 두꺼운 종에 따라서 또 달라요. 당근도 껍질이 두껍고 무도 두껍고 그 우엉 이런 껍질이 두꺼운 종류. 껍질이 두꺼운 종은 잎에서 내려가는 걸 많이 먹어요. 뿌리에서 돌아오는 거 또 다르고 두 개 종류 조금 다르게. 딸기 같은 거는 껍질이 없거든요. 그것들은 그 안에 연결된 게 보면 뿌리로 연결돼 있어요. 뿌리에서 오가 과실이 맛이 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면 시비를 후기에는 골드 칼라하고 염화가리 요거는 염화가리 1.5리터 정도, 골드 칼라도 1.5리터 정도, 염화가리 1.5kg. 전반기와 후반기는 조금 후반기에는 칼라만 씁니다. 칼라 써서 영양 공급하고 가리를 써서 잎의 영양성을 돌리는데 이게 사과에서 색이 안 돌아갔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가리 함량은 분명히 가리 함량을 많이 늘리는데도 왜 색이 잎색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면 질소분이 가져온 게 유한이라는 게 갑자기 있었거든요. 없다가 그러면 자기 몸에서 처음부터 비로 있은 게 아니겠다니. 몇 년 동안 비로를 못 먹던 놈이래. 그러니까 얘가 몸의 구조상 이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소화시키는 자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로량 차이에도 물론 있어요. 이 씨가 유한으로 올라갈 수 하나 단 한 번에 잡아주지 않으면 비로가 금방 없어진다. 그 지금 단 한 번에만 남아 있어요. 이제 0.4 정도밖에. 근데 이게 분포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약간 연해질 거예요. 그 토양 결합한 게 내려갈 때서. 근데 우리가 속효성 우리가 요소로 썼더라면 시간이 지나면 풀이 먹어버려 계속 많이 줄어드는데 완효성은 비료 알갱이가 자꾸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잔량에 비례하면 봄에 짠돌이 아저씨 농장에는 그러면 속효성을 주도 괜찮아요. 그 속효성에 우리가 복합비료는 성장 N을 지금 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태 질소를 빨리 흡수되고 토양 결합 바로 되고 그거 좋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이메스켓 포도에도 질산태 질소를 비료 줄 거냐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 줄 거냐 그런 것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수확기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시기에는 우리가 완효성을 줘서 지속성의 비료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 부분은 아마 비료량과 연면 시비량에 비례한 거. 결국엔 수확기를 땡기는 거는 누가 땡기냐면 비료량하고 1.0이라는 비료량하고 결국엔 연면 시비 물 뿌리는 거에 한한다. 물 뿌리는 거. 연면 시비하고 물을 뿌려서 이동시키고 옆색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우리 짠돌이 씨 이제 공식이 풀리는 것 같죠? 잎하고 뿌리하고 몽창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역할이 다르죠? 비료 따로, 뿌리 따로, 잎 따로, 사과 따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싶거든요. 누가 드러내지? 한 가지 큰 거를 사과나무에 비가 와줬다는 거예요. 빨리 해주는. 그렇지 않으면 저게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비료를 이동시켜줘서 사과밭에 색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료가 이동을 안 시키면 좀 크기가 안 자라요. 사과가 안 자라고 색깔만 빨갛게 나고 그렇게 품질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수분과 그건 공급해야 된다.
수분은 저기 30, 뿌리는 35%에서 45%란 게 수분을 떼내면 되거든요. 그 이시는 1.0이라는 거 떼내면 되고, 그럼 요 두 개를 떼고 나면 우리가 사이마스에 농사 짓는 게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요거만 해도 농사 잘 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맞춰도. 대다수의 농장이 요게 안 맞습니다. 기본. 비료의 랑이 안 맞는 걸 갖다가 위에서 아무리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기본 골격은 비료입니다. 비료 잘 줘라. 비료 양 맞춰라. 물 양 맞춰라. 그 다음에는 뭐 위에서 물 뿌려주는 거, 연면시비하는 이런 부가적인 걸 종합을 해서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요 사이마스켓 저 하나는 그 포도 질문 있는 거 질문해서 이걸 해주십시오. 물어볼 거 없어요. 공부 다 했어요. 포도 비가림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프리플러는 틀릴지 모르지만 비를 맞으면 병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림을 한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비하고 지하수나 그냥 물 뿌리는 거하고. 물 뿌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럼? 네. 물을 뿌리면 매일 뿌리면 온도가 습이 높으면 병을 해요. 그런데 요 물 뿌리는 금시 말라요. 짧은 시간에 마른다. 한금을 농법 하는 농가에 가보면 하우스에 딸기밭에 매일 물 뿌리고 있어요. 물탱이 그 딸기도. 오늘 설탕물 뿌리고 내일 설탕물 뿌리고 모레는 설탕물에다가 영양제 골드 그린사가 살때 말하자면 하루에도 매일 물 뿌리고 있어요. 비 맞는 거하고 물을 뿌리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 똑같은데 그 비가 올 때는 이제 습이 높고 물 뿌릴 때는 습이 안 높다는 거예요. 대기습이 낮잖아요. 그리고 얘는 물을 뿌리는데 그 뒤에 환경이 좋잖아요. 물을 뿌릴 때 목적이 수분이 부족해서 이동수단으로 쓰는 거지 여기에 있는 대기습은 없다는 거죠. 균은 대기습에 의해서 움직인다. 대기습. 그럼 대기습이 없기 때문에 균이 포자가 터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물을 뿌려도 못 올라요. 그러면 이제 장마채는 어떻게? 네? 습이 많은 장마채. 아, 장마 때는 물을 안 뿌려도 습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잎에다 물을 안 뿌려도. 근데 장마 때라도 어제까지만 비가 와서 습이 있은 거지 오늘 해 뜨고 나면 습이 없어서 노지에 있는 균이 몇 시간 이상 비가 오고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 포자가 터져요. 우리가 물 잠깐 여기 뿌렸다고 해서 포자가 터져가지고 균이 날라와서 여기 침투하냐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채 한 2달 가까이 됐고. 지난해 예. 그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잎에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연면시비 해주면 돼요. 물을 안 뿌려도.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작년에 보면 포도잎이 다 탔거든요. 봄에. 여름에 그 시간에만 장마가 온 거지. 장마 오는 날짜 속에서도 햇빛 때 끝난 날은 햇빛이 비춘 날은 잎이 타버려요. 어제 오다가 비 온 게 비가 많이 왔다. 그 소용없어요. 오늘 햇빛 뜨면 낮에 햇빛이 비추면 잎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낮에 탈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요 조그마한 데 가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쪽 잎이 벌겋게 타질 거 없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뭐냐? 요 비닐 가까워 딱 맞아 떨어지거든. 요쪽 딱 맞아. 요 위치에만 잎이 한 2장 정도 타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못 탈 수 있게끔 요것도 이제 약간 띄우고 하는 사람들 더 가고 환기가 되게끔 약간 띄우고 하는 농장들이 좀 낫더라. 옛날에 할 때 여기 거의 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잠깐 떨어지고 있다. 시설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덕이 여기 있어서 환기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걸 띄워서 환기가 되게 하고 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낮에 잎이 타 죽은 원인은
잎에 수분이 부족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장마하고는 무관합니다. 장마는 어제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 햇빛 나면 잎에 탈수가 있는 많다는 거죠. 그거는 아마 따로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 토양 pH하고 예. 그 기분을 호소하는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샤이마스라든지 사과라든지 나무에 토양 pH가 어느 정도가 돼야 영양 호수를 잘할 수 있는 그건 저한테 안 물어봐도 책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유튜브에 사과 pH 치면 아마 토양 pH는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pH는 물론 관계는 있는데 그 잎의 동작에 의해서 힘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값을 봄에 한번 잡지 이 토양에 변화는 많이 없거든요. 그 봄에 토양 분석해가지고 그 기준값을 우리가 정해서 그 우리가 산성이면 그 산성이 있는 거는 그 석회를 넣으면 되고 알칼리 된 거는 요소나 유한비를 주면 된다. 요거 끌어내리는 거 올리는 거. 요 두 개를 보면 예. 그런데 대표님 주로 이제 비료만 이야기 하시니까 절에 하면은 그거만 강조를 하시니까 이제 pH 문제하고 또 유기물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이게 같이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아 유기물 관계에 예. 그 우리가 저 우분이나 돈분이나 우리가 쓰는 유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시 측정해 보면 이시역결이 많이 안 높아요. 그 유기물 함량도 기술센터 분석하면 나와요. 유기물 함량이. 그래서 그 적정량이 유기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함수량만 맞다면 토양의 pH하고 함수량만 맞다면 유기물이 거래 작용하는 건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그 사과는 그 pH하고 예. 제 개인적